안녕하세요. 모던 프론트엔드 시작하기를 맡고 있는 유경수입니다. 이번 주차가 4주차이네요. 근데 벌써 거의 6주차가 되었죠. 제가 3, 4주차를 거의 건너뛰게 돼서 5주차네요. 5주차. 많이 건너뛰게 돼서 제가 이거를 진행하면서 그 회사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스케줄을 조금 안일하게 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업로드해야 될 거랑 몇 가지 스케줄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되돌릴 수가 없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큰 지체가 되게 됐는데,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뭔가 원래 공부를 하고 계셨던 분들의 리듬도 좀 깨졌을 거고 당장 필요하신 분들한테 조금 누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큰데, 그래서 더더욱더 조금 내용을 꽉꽉 채워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조금 많이 처지시고 리듬이 깨지셔서 좀 힘드시겠지만 뭐 괜찮으시다면 마저 같이 하시면서 조금 내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차에는요, 그 프로젝트 세팅에 관련된 CRA에 대해서 조금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비동기 요청에 필요한 ASOS라는 걸 사용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강의 내용이 리액트와 사스 실습을 통한 모던 프론트엔드 입문하기 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사스, 놀랍게도 사용하지 않았던 사스, 그거 드디어 사용해 볼 거예요. 그거를 다뤄볼 내용이고요.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구성에 필요한 라우터, 저거를 뺄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저것까지는 다뤄야 기본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만들어 보는 걸로, 살짝 찍어 먹어 보는 걸로 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죠. 그리고 이번 세션에서는 거의 모든 섹션에서 다 실습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시면 그 노트북을 지참하셔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서 필요한 코드들은 제가 GitHub에 다 게시를 해둘 겁니다. 필요한 코드들을 되도록이면 클론하지 마시고 따라 쓰는 거 정도야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영상 보고 따라하는 거랑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는 건 상관없지만 되도록이면 클론하시지는 마시고 웬만하면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봅시다. 이번 내용은 그 실습이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세팅해야 된다, 지금 당장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눈을 감아봅니다. 열심히 생각을 해보는데 그냥 깜깜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파일 생성하고 패키지 설치하고 바벨 세팅하고 웹팩 세팅하고 해줘야 하는데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1번, 영상을 되돌려본다, 전의 내용을. 2번, 2-1번, 제가 예전에 배포했었던 GitHub으로 가본다. 그래서 그 파일을 되돌아본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따라 쓴다. 2-2번, 그 코드를 클론한다. 2-1번, 보고 따라 쓴다. 예전에 제 코드를 참조하는 거, 예전에 자기 코드를 스스로 한 번 더 가져다 쓰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게 다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2-2번, 그냥 클론해서 쓴다.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죠? 이미 실행되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목표에도 부합하고요. 필요한 내용에 다 들었고 보통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충분히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 2-2번의 방법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게 나쁘냐?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들었던 것들은 뭐 필요한 사항들을 뭐 준비해두긴 했지만 정말 수업에 필요한 것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죠. 별거 들어있는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거의 굉장히 그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가져다 쓸 수 있기 편하게, 가져다 쓰시기 편하게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리액트 개발자들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거 매번 만드는 거 귀찮은데 매번 내가 해야 될까? 사용자들도 직접 다 만들어야 될까? 이거 좀 오버세바 아닌가? 그래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라는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저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라는 패키지가 해주는 거는 그 그림에 보시면 얼추 감이 오시나요? 파일 생성하기, 필수 패키지 설치, 바벨 세팅하기, 웹팩 세팅하기 다 알아서 해줍니다. 한 줄에 끝내줘요. 그렇게 하면은 알아서 폴더를 만들어주고 필요한 패키지 다 설치하고요. 뭐 파일 설치해주고 바벨 세팅, 웹팩 세팅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만한 게 없죠. 정말 지난 수업에 그거를 직접 해봤던 내 모습이 정말 무색해질 정도로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 심지어 제가 세팅했던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은 많이 비교도 안 되는 내용을 다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아, 이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왔던 걸까 라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리액트를 가르쳐주는 그 리액트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니 왜 그럼 문서를 안 보고 제 동영상을 보면서 배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덕사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일부러 리액트 앱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실제 홈페이지에 가보면 리액트 배우기에 간편한 환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 세팅과 웹팩 세팅을 건너뛰고요, 리액트 개발에 아주 온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 리액트 배우기에 아주 간편한 환경이라고요. 이거는 뭐 아마 들어가 보면 기터브 페이지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명령어도 아주 간단합니다. 뒤에도 써 있어요. 이게 답니다. 그냥 이 한 줄을 사용하는 순간 그냥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요. 설치까지 다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파일, 패키지 설치, 세팅 그런 것들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는 패키지죠. 심지어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긴 이야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를 저희는 공부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단순히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당장 프로젝트에 도입해야 돼서 배워야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배우셔야 될 때,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뭐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라는 거는 물론 저는 좋아합니다만은 조금 다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작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냐?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라는 거는 굉장히 보기에 너무나 달콤해 보여요. 너무 완벽하거든요. 사실 제 눈에는.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리액트를 큰 규모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가보지 않았어요. 물론 뭐 막 배민이나 막 리디북스 같은 그런 큰 데에서 제가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리액트 프로젝트 그 프로덕션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단 말이죠. 물론 주변에 물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물어보기 전에 일단 인터넷으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의견이 좀 분분한가. 저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라는 게 너무 완벽한데 그러면 실제 프로젝트에도 사용해도 되는 것이냐 라는 걸 찾아봤는데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물론 쓰면 좋다 아니다 라는 측으로 아니겠죠. 장점 쪽에는요, 바벨 세팅과 웹팩 세팅을 건너뛸 수 있다는 거, 저게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조금 배우는 입장에서는 안일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바벨 세팅과 웹팩 세팅을 건너뛰기 때문에 리액트 개발만 하면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바벨 세팅과 웹팩 세팅은 사실 세팅이라는 건 말이죠.
사실 그 프로젝트에서 한두 명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관리하는 분들만. 사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여러 명의 뭐 한두 명이 좀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개발자가 100명이라 그러면 100명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관리직에 관련된 분들만 저걸 아시고 있으면 수정하실 때 수정하시면 되고, 처음에 하고 나면 웬만한 규모에서는,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규모의 홈페이지에서는 저걸 한번 세팅하고 나면 수정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단 이야기는 굳이 비슷한 내용을 혹시 틀릴지도 모르게 매번 기억에 의존하면서 굳이 하나씩 하나 세팅하는 거가 할 필요 없고, 한 번에 해주고 나면 그냥 리액트만 온전하게 개발하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거든요. 그쵸? 굳이 바벨과 웹팩을 배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리액트의 의외의 러닝 커브가 리액트에 있지 않습니다. 바벨과 웹팩에 있어요. 은근히. 리액트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저거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쓰시고 당연히 하시겠지만, 뭐 저 닥스에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해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 링크로 막 CDN에서 가져와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 저 리액트를 그냥 패키지로 실행을 하고 그 JSX 문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팅을 하다 보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건너뛰고 그냥 리액트 개발에만 힘쓸 수 있어요. 이거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여기서 말하는 그 대다수의 요구사항들을 다 맞춰주고 있어요. 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라는 게 템플릿이라는 걸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상태 관리에 필요한 리덕스를 필요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야 된다던가, 그런 굉장히 다양한 개발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세팅 단계에서 다 해줘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예상 가능한 범주까지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실제로 세팅을 직접 건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예상 가능한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상 가능한 범위라고 하면 막 갑자기 막 유튜브 같은 거 개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예상 가능한 커뮤니티류의 홈페이지들, 뭐 회사 소개 홈페이지, 쇼핑몰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규모의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거의 대다수의 홈페이지가 이 안에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데에는 크리에이트 리액트만 해도 충분하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찬성파의 이야기고요. 반대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금 강경 반대파는, 조금 지식에 관련돼서 강경 반대파는 내가 사용하는 툴에 대해서 바벨 세팅과 웹팩 세팅을 건너뛰고 알 필요가 없이 지나간다는 거는 리액트가 바벨과 웹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래도 필수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배운다는 건 굉장히 그 얕은 생각이다. 맞는 말입니다. 이게 뭐 메인 그 토픽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견도 덜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글도 봤고요. 물론 거기가 굉장히 싸움판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뭐 맞는 말입니다. 왜 그 얘기가 나오느냐?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에서는 뭐 제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저 바벨과 웹팩 세팅을 자동으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바벨과 웹팩 세팅을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나는 건지 아예 숨겨버렸습니다. 저거를 아예 캡슐화해 놨어요. 쳐다볼 필요도 없게요. 세팅에 관련된 걸 수정할 수 없도록 그냥 다 캡슐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둔 게 있는데, 그렇단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저걸 쳐다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저걸 수정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커스터마이즈에 굉장히 취약하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뭐 저 캡슐화 되어 있는 거를 풀어헤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뭐 이젝트라는 명령어를 할 수 있는데 되돌릴 수는 없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뒤에도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게 내가 계획하에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커스터마이즈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 라는 게 주요 골자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자동으로 설치해 주는 게 너무 많고 들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작은 규모의 페이지 만드는 데에는 너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격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너무 많은 패키지를 한 번에 설치하니까요. 실제로도 정말 많은 패키지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필요 이상의 리소스를 잡아먹는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성능 이슈 같은 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있는 거죠. 하지만 뭐 맞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측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큰데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실제 업계에서도 되게 다양한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물론 제가 프로젝트를 실제 그 큰 규모로 진행해야 된다면 크리에이티브 리액티브를 할 때 조금 멈칫할 것 같긴 해요. 그 요구 사항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그걸 대응할 수 없도록 커스터마이즈가 좀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뭐 거의 10분이 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거를 사용하실 때 크리에이티브 리액티브 정말 좋아요. 하지만 이게 무분별하게 사용하실다기보다는 필요사항에 맞춰서 요구사항에 맞춰서 뭐 필요하다면 뭐 빨리 개발해야 되고 뭐 그렇다면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뭔가 커스터마이즈가 굉장히 많이 거쳐야 된다 그러면은 크리에이티브 리액티브 사용하는 거를 제거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젝트를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안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말 긴 시간 투자해서 했습니다. 마저 봐보죠.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이 명령어만 하면 실행이 된다고요? 실제적으로 저 npx create react app 하고 프로젝트 이름만 실행하면 끝납니다. 알아서 설치가 끝나요. 그래서 change direction 하고 npm start 하면은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 npx라는 거는 오타가 아닙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크리에이티브 리액트 앱을 하면은 이거는 npm의 고버전 그 스크립트 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크립트 실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리액트 앱을 직접 실행해줘서 이때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나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름을 해서 만드는 건데 저희는 react-with-cra라고 할 거예요. 저는 사실 이름에 하이픈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npm의 명명 규칙을 따르려면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아마 그 react-with-cra라고 그냥 지으려고 했는데 그 대문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여기 보이시면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react-with-cra라고 지을 겁니다. 소문자로 만들었어요. 실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잠깐 멈추시고 저걸 실행하셔서 만드시고 cd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스타트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그 명령어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npm start라고 너무 당연하게 보여드렸는데 그 npm 명령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yarn start, test, build, eject가 있어요. 근데 이 eject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아까도 뭔가 좀 숨겨져 있는데 그거를 풀어헤쳐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일단 개발 서버 실행, 테스트 자동화 실행, 빌드가 있어요. 여기서 또 크리에이티브 그 이젝트 말고도 또 특이한 게 나왔습니다. 테스트라는 게 나왔어요. 이 테스트에 대해서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겠죠. yarn start는 개발 서버 실행이고요. yarn build는 빌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가 만들었던 것도 있었죠. 여기서는 웹팩 데브를 실행하는 거고 이건 아마 그냥 웹팩에서 빌드하는 거 끝나는 걸 거예요. 프로덕션 하는 거. 그럼 이 테스트 자동화, 이젝트 이거를 프로헤치로 뒤로 가봅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나면 이런 폴더 구조를 가지게 돼요. 먼저 폴더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폴더 구조를 보시면 수업을 들으셨을 때 그 아마 2주차나 뭐 1주차에 그 프로젝트 생성할 때를 떠올려 보시면 동일하죠.
public이라는 폴더에 index.html 있고요. 뭐 src라는 폴더 만들어서 index.js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폴더 구조. 이거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랑 그냥 비슷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되게 많이 사용되는 그 프로젝트 구조라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여기서 index.html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스태틱 파일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src에는 뭐 index.js, app.js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리액트 돔 렌더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익숙하시죠? 실제 그 index.js 제가 만들었던 index.js랑 똑같아요. 이거 그냥 그 리액트가 처음 실현되는 꼭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app.js 컴포넌트입니다. 이거 제가 메인씬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었죠. 이마저도 동일해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CSS 파일 불러오는 거가 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다 동일하게 되고 있다. 그쵸?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뭐 필수 패키지 설치해주는 거야 당연히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 테스트가 뭐냐 라는 거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파일 중에 보시면 뭐 app.test라는 게 있죠. app.test.js 이게 조금 특이합니다. 저 파일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테스트라는 함수를 실행하고요. render, get by text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실제 서비스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시다 보면은 사실 프로젝트에는 누군가는 끊임없이 서류를 쓰게 됩니다. 그 끊임없이 쓰는 서류 중에 하나는 테스트 케이스란 게 있어요. 테스트 케이스란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가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모든 스텝들이 다 적혀져 있는 서류예요. 거기에는 어떤 페이지에 어떤 데이터를 넣으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라는 결과값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그때 서류를 보고 하나씩 따라가면서 사람이 직접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그 일이 번거로운 일이고요. 전략도 굉장히 잘 짜여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직접 테스트한다는 거 정말 공수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QA라는 팀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걸 테스트 해주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 해주고 뭐 그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분도 원래 따로 계십니다. 그 정도로 복잡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을 굳이 쓰지 않고 또 이제 알파고님이, 알파고까지는 아니지만 컴퓨터님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또 한 명을 잘라버렸어요. 테스트 자동화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저 테스트에다가 테스트에 대한 설명을 쓰고 몇 가지 어떻게 실행하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걸 미리 작성을 하면 그 테스트를 미리 다 끝내줘요. 차근차근 한 스텝씩 실행하면서 테스트를 끝내줍니다. 이런 거를 테스트 자동화라고 하는데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제스트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저도 제스트에 대해서 뭐 깊게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혹시나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테스트 자동화와 그 제스트라는 그 JEST예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그럼 여기까지 테스트까지는 알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가장 큰 의문이 남아있죠. 웹팩과 바벨 설정은 그럼 어디 간 건가요? 바벨 RC와 그 웹팩 config JS는 어디 간 건가요? 없는 게 맞습니다. 완전히 캡슐하면서 프로젝트에서 볼 수도 없게 해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패키지.json에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패키지.json에 가보시면 스크립트라는 게 있죠? 스크립트에 가서 start, build, test, eject 제가 보여드렸던 그 명령어들 그대로예요. 근데 그 명령어들을 보면 여기 뭐라고 써있느냐? React Script Start, Build, Test, Eject가 있어요. React Script 그냥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웹팩 데브 서버 웹팩 바벨 막 이런 거 실행하는 게 아니라 React Script라는 거를 실행하는 거였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웹팩 데브 서버 실행하는 거, 빌드하는 거 다 알아서 해주는 거는 저 리액트 스크립트라는 패키지가 알아서 해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웹팩 그 설정과 바벨 설정도 다 리액트 스크립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저 리액트 스크립트를 배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리액트 스크립트에서 갖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기다 풀어 헤쳐주는 게 이젝트입니다. 이젝트를 실행하면 물어봐요. 이거 되돌릴 수 없는데 진짜 실행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요구사항에 따라서 용기 있게 Y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다 풀어 헤쳐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게 돼요. 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바벨 설정과 웹팩 설정이 숨어 있으며 그거를 따로 하고 있다 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어가 있었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CRA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CRA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꼭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동기 요청에는 이유가 좀, 일단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리액트라는 거는 어쨌든 결정적으로 클라이언트 사이드지 않습니까? 저 리액트 코드 안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만으로는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두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투두라는 거를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 뭐 데이터를 뭐 회원별로 한다든가 뭐 그런 회원 정보, 날짜 정보, 뭐 그 할 일에 대한 정보, 블로그라고 하면은 블로그 글에 대한 정보, 댓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API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해야 비로소 클라이언트로서의 조금 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비동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거로 저희는 에이시오스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 도구로서. 하지만 이거를 대체하는 패치라는 API 문법이 새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사용해 보실 분들은 사용해 보시고, 일단은 좀 대중성이 있어서 저 에이시오스를 사용해 보는 거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기본 형태예요. 그냥 설치하시는 거는 그 패키지를 사용하셔서 그대로 설치하시면 되시고, 그 패키지 설치하는 건 제가 실습하면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용법은 에이시오스라는 건 그냥 함수일 뿐입니다. 함수를 사용하시면 결과물로서 프로미스 객체가 넘어오게 되고요. 그 프로미스 객체 안에는 리스폰스가 들어있어요. 그 리스폰스 안에서 데이터를 가져다 쓰면 되는 방식인데, 이거 사용하는 거는 이거의 전부는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그 유저 12345라는 주소에다가, 아마도 여기서는 개발 서버라면 개발 서버 주소가 앞에 들어가겠죠. 이거는 이렇게 뒤에만 썼다는 얘기는 로컬호스트가 오거나 실제 주소를 쓰거나 하는 식의 URL을 쓰게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상대 주소로 썼습니다. 물론 개발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굉장한 애로사항이 꼽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URL과 메소드를 일단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소드는 HTTP 메소드 얘기하는 거겠죠. get, post 말고도 뭐 put, patch, delete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는 뭐 포스트에 필요한 데이터 넘기는 거, 폼 데이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제이슨처럼 그냥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죠. 이게 정말 간단한 사용법이고요. 이 프로미스를 격체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사용하게 될 때는 이렇게 then 같은 거로 하거나 프로미스 all 같은 걸 해서 순차적으로 실행하게 해서 리스폰스를 받아다가 리스폰스를 찍어보면 결과물이 나오는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런 게 다 프로미스 객체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지금 보기엔 굉장히 어색한 문법이고, 함수를 실행하면 다시 또 뭔가 객체가 나온다는, 심지어 함수가 나온다는 이런 거는 좀 보기에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잘 눈에 익는 문법은 아니거든요. 사실 프로미스라는 게 저는 좋긴 합니다만은, 물론 전에 있었던 콜백보다는 아주 좋아요.
하지만 그 콜백도 그랬고 저 프로미스 객체도 그렇고 코드 자체가 비동기적으로 실행된다는 게 굉장히 코드의 가독성을 해칩니다. 1번째 줄은 실행이 됐는데 그게 1번째 줄이 실행이 되고 끝나서 이 두 번째 줄로 넘어왔는데 1번째 줄의 실행 결과가 이미 오지 않은 상태라는 그런 좀 불확실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요청은 비동기지만 코드 실행은 동기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await죠. await 키워드. 이 await를 사용하는 함수가 있다면 asynch를 감싸줘야 돼서 async await 문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await라는 키워드를 a시오스 앞에 붙여주면 이게 실행될 때까지 이 코드가 멈춰있다가 자동으로 끝나는 순간 리스폰스라는 객체에 자동으로 초기화해줍니다. 아주 좋죠. 이거를 사용해서 저희는 a시오스를 비동기 요청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거 주소 뭐죠? 갑자기 왜 튀어나왔죠? 이거는 뭐였냐면 조금 TMI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실습 때문에 조금 줄였는데 화면을 이 코리안 제이슨이라는 거를 만들어 두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그 가상의 사용자 정보와 포스트 정보와 뭐 투두, 커멘트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두셨어요. 그 API 문법에 맞게 이거를 그냥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심플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저희는 실습에 만약에 필요한 게 아니어서 감사하게도 만들어둔 이거를 조금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청을 보낼 거고 실제 실행되는 코드가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한번 설치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미 해피킹 뭐 지금 CRA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만들었던 얘기는 제가 좀 한번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뭐 npm으로 하셔도 됩니다만은 아까 해보니까 npm으로 하니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yarn add a시오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일단 패키지를 한번 싹 훑고 오류 테스트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하기 시작하죠. 조금 다소 걸립니다, 시간이. 근데 뭐 이렇게 파일을 많이 읽고 쓰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거를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정말 끔찍한 줄수가 나옵니다. 이거 지금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여러분들 패키지 내용이거든요. 궁금하시면 한번 열어보시고요. 아마 다시는 열으실 일이 없을 거예요. 어쨌든 이 만들고 나면 저 얀전 락이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서 얀으로 실행한 바람에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저 락이라는 파일이 여러분들이 패키지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미 얀으로 되어 있어서 설치도 얀으로 하시는 게 npm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지금 제가 비교했던 거 보니까 그러네요. 혹시 얀으로 시작하셨을 때 뭔가 오류가 나신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npm i g 얀 이렇게 해주시면은 글로벌로 얀이라는 패키지가 설치가 됩니다. 얀도 그냥 npm 같은 거예요. 근데 뭐 속도의 차이가 있고 뭐 그런 약간의 그게 있는데 npm과 얀의 차이가 이제 많이 없다고는 합니다만은 몇 가지가 얀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얀이라는 걸 쓰고 있어서 에이셔스도 지금 얀으로 설치했고요. 그리고 여기 설치된 것도 보이네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몇 가지 컴포넌트에 대한 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저희는 이제 앱을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컴포넌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mainScene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mainScene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 index.jsx를 만들 거예요. 만약에 리액트 코드 스니펫을 설치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전에 만들어 얘기를 해서 계시다면 rafc라고 치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신기하죠? 여기서 자동으로 이렇게까지 해줘가지고 띄고 main scene 이라고 치면 두 군데 동시에 입력돼요. 이렇게 하고 끝이 납니다. 아주 놀랍죠? 만약에 그게 아니시라면 이걸 그대로 따라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ACOS를 불러와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ACOS 코드를 치기 전에 여기를 조금 변동해 보죠. 일단 저희는 이제 앱을 안 쓸 거예요. 뭐 앱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셋업 테스트 말고 뭐 테스트 파일도 사실 필요 없죠. 테스트 파일도 지워봅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index.js라는데 index.css 이건 뭐 폰트 관련된 건데 사실 필요 없어요. 저희도 이거 안 쓸 거예요. 다 지웁니다. index.csS는 네, 지우죠. 다 지웠어요. 이 두 개까지 다 지웠습니다.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지운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메인.css 있어야죠. 너무 좁아서 안 보였나 보네요. 예, 이렇게 하면은 앱이 지금 없어서 오류가 났던 거고, 그럼 이제 실제로 컴포넌트를 추가할 겁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내용이 있을 거니까 한번 봐보세요. 메인 씬이 될 거고요. 얘의 위치는 컴포넌츠의 메인 씬입니다. 이거 좀 특이하지 않나요? 이거 일단 가져다 써보겠습니다. 메인 씬. 여기에 특이한 점을 발견하신 분들 잘 보세요. 이 메인 씬이라는 거 간 거 알겠어요. 이 폴더까지 간 거 알겠는데 왜 index.jsx라고 마저 안 쓰죠? 그죠?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에서 제가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했던 기능 중에 하나예요. 무슨 패키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 폴더에 있는 거를 임포트 할 때 폴더명까지만 쓰면 자동으로 index.js 혹은 index.jsx 혹은 index.ts 혹은 index.tsx 이런 거를 자동으로 불러와줘요. 그래서 자동으로 임포트 시켜줍니다. 여기다가 폴더명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마치 그냥 이거 자체가 완성본인 것처럼 이름에서 보기에 완성본인 것처럼 그냥 가져와서 여기다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확장자도 그냥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JS만 이런 식으로 폴더명으로 하면 그냥 인덱스에 있는 걸 자동으로 가져와줘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추가로 폴더를 만들 필요도 없고 컴포넌트가 여러 개 들어있다면 그냥 다른 이름의 component.jsx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코드가 조금 정리가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 기능이 정말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편하다고 느껴서 이거의 용법을 자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 터미널에서 한번 실행해 보죠. yarn start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좀 지저분하니까 하고 yarn start 해보죠. 뭐 npm 사용하시는 분들은 npm start 해도 됩니다. 네,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하면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쳤으니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지금 내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맞아요. index.js로 돌아가 보죠. 벌써 오류가 뜨기 시작하죠. 경고가 뜨기 시작하죠. 지금 선화됐는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한 번만 사용할 거니까 유즈 이펙트를 불러와 볼게요. 지난주에 유즈 이펙트에 대해서 했었죠? 지난 내용에 대해서 유즈 이펙트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그 비동기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바깥에다 함수를 하나 만들고 비동기 함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 실행을 시켜둘게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 함수가 그 컴포넌트가 로드 됐을 때 실행됩니다. initialized 여기 콘솔에 찍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저기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저희가 아까 생각했었던 요 코드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코드가 그 컴포넌트가 로드되면 자동으로 이게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콘솔로 리스폰스를 찍어보는 것, 여기까지 하게 되면 저기서 자동으로 요청 보낸 게 자동으로 보여지게 돼요. 벌써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데이터라는 데 실제 데이터가 채워져 있게 돼요. CT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계중에는 실제 이메일이나 그런 계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데이터 부분에는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밖에도 여기 config, header, request, 뭐 status, status text 뭐 이런 게 오게 돼요. 뭐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는 데 사용하시면 되고, 실제 보는 건 데이터 부분입니다. response.data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재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리액트니까요. 한번 맛보긴 해볼까요? 아무래도 스테이트로 쓰는 게 좋겠죠. use state를 해서 한번 맛보기를 해보죠. const 뭐 users set state 이렇게 하면 state를 사용할 수 있었죠. 그 set users response data 이렇게 해주시면 저 set state에 데이터가 불러지자마자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set users에 실행이 되면서 여기다가 이 데이터를 넣게 되겠죠. 그럼 사용자 정보가 여기에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users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users map 뭐 user idx 해서 가져와서 여기서 뭔가 리턴을 하겠죠. 이렇게. 다만 여기에는 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p 태그로 하나 만들죠. p 태그로 유저의 username 여기 출력해보죠. id가 출력되고 있네요. 벌써 이렇게 사용자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자의 이름을 출력하는 로직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기본이에요. 비동기 요청을 컴포넌트가 불러와지면 비동기 요청을 해서 비동기 요청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스테이트에 넣어주고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맵 안에서 리프레시 되는 거. 이거가 정말 많이 쓰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패턴만 할 수 있으면 거의 대다수의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미 여기서까지가 했을 때 그 비동기 만드는 게 이제 거의 끝난 겁니다. 이제 비동기 만드는 게 끝났다는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꾸미기를 들어가야 되겠다는 얘기겠죠? 이제 꾸미기에 대한 내용. 리액트에서 스타일링이라는 거는 말이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요. 뭐 HTML과 크게 다른 바는 없거든요. 하나는 CSS를 불러와서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CSS를 불러와서 사용한다는 건 CSS를 불러와주고 그 특정 요소에다가 클래스 네임을 써주는 거, 혹은 ID 써주는 거.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턴이에요. 이게 진짜 정말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근데 요구사항에 따라서 스타일이 좀 복잡해야 될 경우가 있어서 뭐 직접 요구사항 값에 따라서 뭐 스타일을 직접 줘야 되는 경우도 덜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스타일을 삽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스타일 태그에 이런 식으로 리액트 템플릿 언어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직접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넣어줍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넣어주면 자동으로 이 스타일에다가 이거를 넣어줘요. 근데 조금 특이한 점, 일부러 이걸 들고 온 겁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보시면 이게 카멜 케이스로 써있죠. 백그라운드 하이픈 컬러가 아니라요. 자바스크립트 객체에서는 이름에 하이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변수명인데 말이죠. 변수명에 하이픈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픈이 있는 거는 하이픈을 없애고 그 뒤에 있는 단어를 어퍼케이스로 바꿔낍니다. 캐피털 케이스로. 백그라운드 하이픈 컬러였으니까 백그라운드 하이픈 없애고 C가 대문자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속성들이 하이픈이 껴져 있는 건 다 저런 식으로 좀 치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사용하시면
직접 스타일을 삽입하시는 것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CSS 그대로 사용하고 리액트를 하는 거, 스타일링 하는 거 끝났죠? 근데 우린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우리의 수업의 내용이 뭐죠? 리액트와 사스 실습을 통한 모던 프론트엔드 입문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스를 배워볼 겁니다. 간단하게 배워볼 거예요. 필요한 키워드 기준으로 할 거고요. 실제 사용하는 것만 사용해 볼 겁니다. 일단 이게 뭐냐? 사실 CSS의 그냥 확장 언어예요. 사스라는 거는 CSS의 그냥 그 익스텐드 언어고, 사스로 문법을 쓰면 자동으로 컴파일해서 CSS 파일로 바꿔줍니다. 이거 내용 어서 많이 들어봤죠? 바벨에서 하는 일이랑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이거 바벨랑 비슷하게 노드 사스라는 애가 있어요. 노드 사스라는 친구가 저 사스 내용을 CSS 파일로 컴파일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될 때, 직접적으로 사용할 때는 저 사스 내용이 CSS 파일로 변경이 돼서 패키징이 알아서 합쳐준다는 거,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어쨌든 간에 유사 CSS다. 다만 기능이 좀 더 많다. 그 기능이 얼마나 있느냐를 봅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기능 중에 하나예요. 첫째, 중첩 셀렉터예요. 여기 왼쪽이 CSS고 오른쪽이 사스거든요. 왼쪽부터 보시죠. 왼쪽 보시면 parent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parent 안에 띄고예요. 안에 child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parent 띄고 child 그리고 호버가 있어요. parent의 자식인 child, parent의 자식인 child의 호버, 이런 식으로 점점 이게 뎁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깊어지게 되겠죠. 코드가 정말 보기 싫어집니다. 이거 안에 이 선언, 이 셀렉트 분만 해도. 근데 여기서는 사스에서는 놀랍게도 그 셀렉터 안에 다시 셀렉터 쓰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나중에 보고요. 이걸 보세요. parent 안에 child가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즉각적이지 않나요? parent의 속성은 이거고요. parent 안에 있는 child라는 애한테는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얘가 변환되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parent, child, 이 두 부분 겹치니까 한 번만 쓰게 한 거예요. 이렇게 클래스 안에, 셀렉터 안에 다시 또 셀렉터를 쓰고, 셀렉터 안에 다시 또 셀렉터를 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첩 셀렉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와 그런 셀렉터 자체의 계층 관계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죠? end가 있어요. 이 end가 뭐냐? 이 end는 얘가 이런 설정을 갖는데, 그 안에 이 child라는 애가 그 child면서 호버인 애는 얘를 해라, 이런 속도 수정을 해라, 이런 거를 가지게 해라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parent하고 child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쭉 쓰게 해놨어요. 근데 그러면은 parent이고 child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이 이렇게 썼는데 parent, child 써놓고 다시 또 해서 여기다 또 child 땡땡 호버 해야 될까요? 물론 돼요. 근데 그렇게 보기가 조금 싫다 이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가지면서 뭔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면 child이면서 호버, 이렇게 중첩 셀렉터라서 마치 자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end 때문에 child와 호버가 합쳐져서 이 내용은 여기에 대한 들어가는 내용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 결과물을 보고 난다면 조금 납득이 될 거예요. 실제 만들어 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셀렉터만 보고도 클래스 구조가 눈에 보여서 이건 진짜 엄청나게 장점이거든요. 전 사스의 기능 중에서 이것만 가져간다고 해도 충분히 쓸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요. 그 다음은 사실 전 다 좋아해서 두 번째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변수입니다. 놀랍게도 CSS에서 없었던 변수를 사스에서 쓸 수가 있어요. 어차피 컴포넌트
저거를 어차피 컴파일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오른쪽의 내용이 왼쪽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왼쪽 코드를 먼저 보죠. 왼쪽 코드에 저 샵222 되어 있는 거 정말 꼴보기 싫지 않나요? 다 똑같은 값이 써져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코드가 겹친다는 거는 이걸 하나 수정하게 되는 순간, 저 코드가 하나 수정하게 되는 순간 다 저거를 검색해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에 꼭 여기다 그 달러 모양을 써서 컬러 하이픈 그레이, 뭐 여기서 하이픈을 써도 돼요. 변수명을 써줍니다. 달러 변수명 그리고 땡땡 값, 이런 식으로 써주면 나중에 여기 컬러하고 여기 값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이 변수 내용을 똑같이 쓰면 여기 내용이 다 이런 식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왼쪽에 있는 내용은 오른쪽에 실행 결과입니다. 오른쪽을 컴파일하면 왼쪽처럼 되는 거예요. 요게 여기 다 대치가 되거든요. 실제 이 변수들은 계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숫자라 그러면은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나눗셈도 되고요. 곱하기도 되고요. 다 됩니다. 사칙연산이 다 가능해요. 정말 놀라운 부분이죠. CSS에서 변수를 쓴다는 거. 생각보다 뭐 그렇게 쓸 일이 있나 하는데, 그렇게 컬러 같은 거를 미리 정해두고, 예를 들어서 막 박스 섀도우 같은 것도 미리 선해둘 수가 있거든요. 그냥 변수로 박스 섀도우로 만들어두고 가져다 쓰는 그런 식이 됩니다. 이거는 실습에서 보면은 정말 와닿으실 거예요. 다음은 그 사스 기능의 꽃입니다. 믹스인이라는 게 있어요. 믹스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실상의 함수 같은 걸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왼쪽이 CSS고요. 오른쪽이 사스예요. 딱 봐도 문법이 특이하게 생겼죠. 근데 여기서 그 믹스인이 나오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여기 보시면 컬럼 박스라는 게 있고요. 썸 박스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두 클래스 간의 유사성이 보이시나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디렉셔널 하고요.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고요. 저스티파이 컨텐트 센터예요. 이거 다 똑같은 이라고 있죠 지금. 플렉스 디렉션만 다릅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쓰는 그 CSS 코드 스니펫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거를 쉽게 가져다 쓸 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를 비슷하게 쓰고 있는 것들을 매번 직접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일괄적으로 처리하기에도 편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믹스인입니다. 여기 믹스인을 보시면 플렉스 박스 센터 박스라는 믹스인이 있어요. 근데 마치 함수처럼 이런 게 또 있어요. 그 디렉션이란 이름으로 가져오는 뭔가가 있대요. 근데 여기 뒤에 땡땡하고 로우라고 해야 되는 건 기본값이 로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치 함수처럼 실행합니다. 이 안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플렉스, 디스플레이 디렉션 뭐뭐뭐 하는데 이 내용은 다 겹치는 CSS 덩어리들이고요. 다만 좀 특이한 점은 플렉스 디렉션에 이 디렉션이라는 걸 넣는 거. 이 변수죠, 변수. 얘기했었죠? 변수의 기본값이 로우이기 때문에 여기다 값을 아무것도 안 주면 여기 로우가 들어오고요. 컬럼을 주면 여기 컬럼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길래, 여기 보시면 썸 박스에는 include라는 이름으로 include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함수를 실행하는 겁니다. 믹스인을 실행하는 겁니다. include 플렉스 센터 박스를 실행했어요. 근데 여기 내용이 비었죠? 로우가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로우를 채워서 이 네 내용이 여기에 대치되게 돼요. 컬럼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include 플렉스 센터 박스 하는데 여기는 컬럼이라고 이번엔 줬네요. 그럼 디렉션이 컬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컬럼이 되고 이 내용들을 내부 다 합쳐서 여기 안에 배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우측 믹스인에 실행을 하고 컴파일을 거치고 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봤을 땐 아니 오른쪽이 훨씬 더 코드 수가 많은데 왼쪽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복잡하고 반복되는 코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믹스인이 절대적으로 우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같은 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박스 섀도우나 아니면 라운드 같은 거, 뭐 보더 라운드 같은 거,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절대적으로 편하게 됩니다. 실제 사용되는 예제를 한번 보자 이거죠. 지금 플렉스 센터 박스 말고도
특이한 게 있어요. 저 웹킷 보더, 모즈 보더, 보더 레디우스. 사실 보더 레디우스라는 게 그냥 저희가 편하게 보더 레디우스 하지만 몇 군데에서는 그냥 보더 레디우스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브라우저마다 이 보더 레디우스를 따로 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더 레디우스 하나 하기 위해서 지금 3개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클래스 두 개를 봐보죠. 이 라운디드 박스, 라운디드 레드 박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이 위에 네 줄이 겹치고요. 완전히 겹치고요. 요거는 하는 일은 완전히 똑같지만 값만 다르고요.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이거 만드는 거 지금 이 코드가 중첩됐죠? 그리고 이거를 하나 하는데도 지금 3줄이나 사용하게 됐어요. 똑같은 값을 사용하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플렉스 센터 박스를 만드는 거는 동일합니다. 라운디드에서 여기서 내용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이 웹킷 이게 모질라예요. 파이어폭스 이야기하거나 뭐 몇 가지 브라우저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iOS 그 웹킷이나 뭐 그런 걸 얘기한 걸 거고, 이런 거를 그 보더 레디우스를 다양한 조건으로 동일한 값을 줘야 될 때, 이런 경우에, 이런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변수를 둬서 여기다 똑같은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아무 값도 안 주면 지금 0.5em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위에 보시면 라운디드 박스는 10픽셀 라운드 보더 레디우스를 하고 있고요. 이 라운디드 레드 박스 보면은 얘는 15픽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0픽셀, 15픽셀이 각각 들어가는 걸 두 번 실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레디우스를 넣기만 하면 여기 대치되도록 이렇게 믹스인을 두 개 만들어서 믹스인을 두 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라운디드 박스에서는 플랫 센터 박스, 라운디드 레드 박스도 똑같이 센터 박스, 내용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가져오는데 다만 라운디드 속성은 얘는 10픽셀, 얘는 15픽셀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이미 이게 지금 두 개가 완성된 거예요. 거기다 추가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고 싶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의 컴파일 실행 결과가 얘가 되는 거예요. 아주 놀랍죠?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npm i 뭐 노드 사스라고 설치하면 되는데 어쨌든 핵심은 이 노드 사스고요. 가져오는 거는 그냥 저희는 이제 사스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 파일에는 SCSS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SCSS를 불러와서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는 yarn add로 할 거예요. npm 대신에.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저는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일단은 여기서 yarn으로 노드 사스를 설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메인 씬을 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메인 씬 대신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작네요. 일단은 노드 사스를 yarn으로 설치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패키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설치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여기다가 이제 컴포넌트에다가 또 하나 추가할 겁니다. 포스트 앱이라고 만들게요. 포스트 앱 말고 포스트 리스트 씬이라고 할까요? 이름이 조금 통일성이 없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index.jsx를 만들고 폴더를 만들어서 post list scene 이라고 준비해 봅시다. 이렇게 만들면 1차 준비가 끝났어요. 정말 빨랐죠 방금? 폴더 만들고 index.file 만들어 index.html 만들어서 index.js 만들어서 여기다가 post list scene 이라고만 하면 끝이에요. 다만 여기서 이제 또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비동기로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ASOS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유즈 이펙트와 유즈 스테이트 쓸 거예요. 저 유즈 스테이트도 다 자동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쳐다보기가 까먹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index.js에서 조금 수정을 할 겁니다. index.js에 가셔서 메인 씬을 가져오긴 하지만 이제 불러오게 되면 메인 씬이 아니라 포스트 리스트 씬을 가져오게 할 거예요. 포스트 리스트 씬. 그래서 포스트 리스트 씬을 가져오게 합니다. 제가 지금 타자가 빨라 보이실 수도 있는데 다 이거 제가 인텔리센스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치면 그냥 탭하면 자동으로 완성해 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 코드 속도를 엄청나게 높여줘요. 여러분들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SCSS 실습을 할 거지만 그거보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와야 그걸 꾸미든지 말든지 하겠잖아요. 그걸 다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해놔야겠네요. 포스트 리스트 SCSS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불러올 거예요. 포스트 리스트 .scss를 불러올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파일을 불러오는 거, SCSS 파일을 불러오는 거까지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임무는 지금부터 이래요. 1번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2번 데이터를 배치할 HTML을 구성합니다. 3번 HTML을 꾸밉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먼저 불러와 볼까요? 데이터를 불러온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어딘가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post라는 이름으로 할 거고요. 저장하는 건 setPost로 할 겁니다. 형태를 보아하니 useState를 쓴다는 얘기겠죠? useState 쓸 거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지 않습니까? 함수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 함수의 이름은 패치가 될 거고요. 작으니까 한번 더 키워봤습니다. 패치는 함수예요. 저희 패치는 함수고 에러 펑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의 내용은 await acios 실행하는데 메소드는 get이고요. URL은 단순하게 https koreanjson.com post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제공하는 포스트가 전부 다 넘어오게 됩니다. 한번 찍어보고요. 아마 제 예상에는 이렇게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콘솔로 봐볼게요. 근데 이렇게 함수를 선언했으면 함수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 실행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저희는 use 이펙트를 사용합니다. 배열이 비어 있으면 컴포넌트가 로드될 때 한 번만 실행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패치 함수를 실행하면 기본은 됐습니다. 여기서 yarn start를 해보면 아마 콘솔로 뭐가 하나 뜰 거예요. 엄청 많이 뜨죠? 데이터가 200개나 있기 때문입니다. 200개를 무조건 다 보내주더라고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그거지만 페이징이 없다는 게 좀 충격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심플한 API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나중에 사용할 클래스 네임을 하나 미리 주두겠습니다. 포스트 리스트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줄 거고요. 당연히 여기서 포스트 맵 이거 하겠죠. 여기서 함수 실행하겠죠. 여기서는 포스트와 idx를 해서 간단하게 리턴해 보죠. 간단하게 키는 idx가 될 것이고 데이터를 보니
타이틀이란 게 있네요. 타이틀로 한번 봐볼까요? 지금 제가 본 거가 무슨 일이냐, 실제 데이터가 온 것들을 찍었어요. 레스폰스 데이터라고. 콘솔로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개발자 도구의 콘솔입니다. 개발자 도구의 콘솔을 찍어서 가봤는데, 개발자 콘솔에 있는 내용을 지금 찍어보고 아무거나 찍어서 열어보니까 그 내용에 실제 있는 키 값들이 유저 ID, 컨텐트, created at, ID, title, 뭐 updated at 뭐 이런 게 있대요. 그 중에 저는 이 타이틀이 제목이라는 걸 아니까, 이름만 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저 이름이 저거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찍어보기로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p 태그 지금까지 내용이 뜨고 있지 않네요. 아마 포스트리스 C는 지금 실행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죠? 맞는데? 여기서 지금 실행하고 패치하고 포스트 새 포스트 데이터 지금 아마 새로 고치면 안 된 것 같아요. 코드가 아마 한리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껐다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보이네요. 여기 보시죠. 포스트 리스트 컨테이너라는데 DIV가 쭉 반복되면서 지금 200개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쭉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시는지 좀 보통 느껴지시나요? 코드를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포스트 200개에 대한 제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하라고 하는 건 뭐냐, 이름만 봐도 대충 눈치가 채시죠. 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리스트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뼈대가 있으니 실제 내용도 채워야겠죠. 실제 내용 채우는 거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포스트 리스트 아이템 JSX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 RAFC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말 이거 저 잘 쓰죠? 제가 잘 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자주 써서 잘 쓴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거 해줍시다. 얘도 이제 유즈 리액트가 이펙트가 필요하고요. 여기도 제가 이걸 미리 설치할게요. 얀 add moment라고 해주세요. 이거 날짜를 제가 한번 쓸 거라서, 날짜에 관련된 거를 할 거라서 실습하시는데 꼭 필요하십니다. 제가 듣고 나서 확 지나갔다면 영상을 멈추고 한번 되돌아보시면 될 거예요. 얀 add moment입니다. 지금 제가 실행하고 있는 모든 실습은 코드가 완성되어 있는 걸 보여드릴 뿐이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번엔 알려드리지 않아요. 좀 불친절한 실습입니다. 보고 따라오셔야 돼요. 설치가 되고 있고요. 설치가 다 됐으니 여기서 모먼트란 이름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포스트 리스트 아이템을 위해서 또 가져올 건데, 여기다 SCSS 폴더를 하나 만들죠. 좀 보기 싫으니까 포스트 리스트 아이템 SCSS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도 불러와 줍니다. SCSS에 포스트 리스트 아이템 이라는 SCSS를 불러와라. 이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SCSS만 여기다가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제 SCSS라는 걸 추가로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아이템에 대한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템의 컴포넌트는 뭘 해둘 거냐면 클래스 네임 할 거고요. 클래스 네임 포스트 아이템 컨테이너라는 이름으로 감쌀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포스트 아이템 컨테이너. 이게 그 에밋 용법 중에 하나인데 div 점하고 클래스 이름을 쓰면 자동으로 탭하면 만들어줍니다. 놀랍지 않나요? 전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채워넣을 건데, 데이터를 채워넣기 전에 HTML 구성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created date. 그래서 여기에서는 작성일 어쩌고저쩌고 보여줄 거고, 여기서는 제목이 바로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할 때 props를 사용할 겁니다. props로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사실상 유즈 이펙트도 사실 필요 없었네요. 유즈 이펙트도 필요가 없어서 테스트 데이터 확인용으로만 확인하고 있었던 거라. 어쨌든 저희는 props라는 거 사용할 건데, 제가 지난 회차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rops에서 특정 내용만 선택 분별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post라는 이름으로 그냥 한 번에 가져올 거거든요. props 중에 post를 가져와라 해서 post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props post title이 아니라 그냥 post title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보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 어차피 props란 이름으로 다 들어올 건데 그 중에 포스트만 가져와 라고 이렇게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의 타이틀,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 좀 극혐이 문법이 하나 들어갑니다. 작성일이 들어갔는데 여기 날짜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리액트 실행 문법을 쓰잖아요. 그와 동시에 여기서 모멘트를 실행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포스트에 created at 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포스트가 작성된 날짜거든요. 그리고 포스트가 작성된 날짜를 모먼트로 만들어서 포맷으로 찍어줄 거예요. 이거는 그겁니다. 철저하게 지금 이 모먼트라는 외부 패키지의 문법이기 때문에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포스트 크리에이트 만들어진 이 날짜를 이런 형식으로 보여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최고는 from now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작성일 이런 식으로 해두면 요 부분이 문자열, 이 포맷의 결과물이 문자열이거든요. 그래서 작성일은 뭐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럼 지금 저희가 뭘 했나요? 데이터를 불러왔고 데이터를 담을 리스트를 만들다가 이 아이템의 내용을 채워야 돼가지고 잠깐 샛길로 빠져서 자식 아이템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자식 아이템을 불러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post list item이라는 거를 가져올 거예요. 여기 특이하죠? JSX라는 거 생략됐죠?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은 생략하셔도 돼요. 여기서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post list item이라는 거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사용하진 않지만 이 키라는 거를 주게 됐고, 그리고 저희는 무슨 이름으로 가져오기로 했나요? post는 post라는 걸 이름으로 가져오기로 했죠. 그럼 이 post list item에 post라는 이름으로 props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post라는 이름에 제가 지금 이 반복해서 했던 이 post 요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름이 자꾸 겹치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템으로 바꿔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 아이템이라는 게 뭐였죠? 이 포스트의 맵의 결과물 중 하나씩 가져오는 이터레이터 데이터잖아요. 하나씩 들어가는 이 데이터를 포스트란 이름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리스트에서는 이 포스트란 이름으로 사용해서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했습니다. 되는 중입니다. 됐네요. 이 실행을 해봤더니 얘를 하나만 찝어 보겠습니다. 포스트
아이템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고요. P 클래스, 뭐 타이틀, 크리에이티드 데이트 다 되어 있네요.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면은 일단 주소에 대해서 그리고 인터넷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얼추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소 구성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URL이죠. 이 URL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앞에 프로토콜, 그 뒤에는 호스트, 그 다음에 포트, 뒤에 패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호스트는 보통 서버 자체의 주소를 이야기하고요. 서버 안에서 폴더의 개념으로 이게 패스가 나눠지는 거죠. 이 주소의 포스트란 폴더에 가서 뭐 어떤 거 그래서 그 주소에 따라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보들이 따로 보여질 필요가 있는데 그 저희가 리액트 개발 그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는 하지만 주소에 따라 다른 화면을 보여줘야 될 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실 싱글 페이지 아니잖아요. 뭐 싱글 페이지라고 하는 건 사실 HTML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주소가 바뀌면 저희도 다른 파일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마치 장고에서 했던 것처럼요. 근데 그거를 서버에다가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뭔가 저희가 개발하고 빌드하고 나온 게 자바스크립트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소가 바뀌었을 때 뭐 특정 주소에 갔을 때 어떤 컴포넌트가 보여지고 또 뭐 포스트라는 갔을 때 포스트 리스트 포스트에다가 뒤에다 포스트 아이디 붙이면 포스트 상세 페이지 이런 거를 보여주게 하는 거를 막 서버에 한번 갔다가 자바스크립트에 다시 왔다가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리액트 딴에서 서버에 가지 않고 바로 페이지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주소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서버 요청을 안 보내고 바로 파일이 바뀌죠? 놀랍게도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브라우저의 주소를 바꾸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소가 바뀌었을 때 요청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가 실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리거 이벤트가 있거든요. 무조건 그 주소를 바뀌었을 때 무조건 요청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주소가 바뀌는 걸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리액트 라우터가 해줍니다. 지금 이 뒤에 있는 5000이라는 거는 뭐 지금 실제 개발 서버 포트가 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대충 5000이라고 친 건데 이게 개발 서버 처음에 딱 했을 때 저희가 저 메인이라고 이렇게 띄우고 있잖아요. 이거는 요거예요. 그냥 인덱스 요거 실행되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루트 주소로 들어오면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3000번이네요. 3000번이 딱 실행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걸 하고 싶다는 거죠. 포스트라 3000번 포스트 했을 때는 포스트 리스트가 보이고 포스트 슬래시 포스트 번호 했을 때는 포스트 디테일 컴포넌트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특정 컴포넌트 하나 성을취하면서 바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React Router예요.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브라우저 라우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라우터, 스위치, 라우트, 링크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라우터는 그 라우터로 동작하게 해주는 기본 컴포넌트고요. 실제 사용하시는 거 보시면 한 번에 하실 거예요. 그 스위치는 하위에 있는 라우트들 중에서 현재 URL과 일치하는 항목만 노출시키는 컴포넌트예요. 이 리액트 라우터라는 거는 저 라우트라는 거에다 컴포넌트 연동시켜서 특정 주소일 때 저 라우트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보여줘서 컴포넌트를 서로 바꿔 보여주는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페이지를 바꾼 것처럼 보여주게 하려고 특정 주소가 됐을 때는 어떤 컴포넌트를 숨기고 이런 컴포넌트를 보여줘라 라는 그런 거를 하게 돼요. 보통. 그래서 라우트라는 걸 했을 때는 이 주소 정보와 해당 정보 그 해당 주소에서 노출할 컴포넌트 정보를 가진 그 브렉트 라우터의 컴포넌트예요. 또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링크는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했을 때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될 때 그 현재 주소에서 막 그 메인에서 포스트 리스트로 가야 될 때 뭐 그런 식의
이동 내부에서 주소 변경을 해야 될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는 컴포넌트예요. 그 A 태그를 대신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외부 링크를 사용하실 때는 A 태그를 사용하지만 내부 주소 변경, 내부에 있는 주소를 변경할 때는 A 태그를 A 태그 대신에 링크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예제거든요. 예제 전부예요. 여기 보시면 라우터라는 거를 감싼 순간 이제 이 라우터 안에서 이제 그 주소를 바뀌었을 때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막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항상 보여주게 시키는 거고, 이 스위치 안에 라우트가 3개 있는 거 보이시죠? 주소에 따라서 특정 컴포넌트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 주소가 지금 로컬호스트 포스트 3000 슬래시 about이었어요. 그러면 about이라면 about이라는 컴포넌트를 보여주고요. about이라는 컴포넌트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고 users라는 주소로 들어왔으면 users가 보여지고, 그냥 슬래시로 왔으면 홈으로 보내줘요. 여기서 지금 링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링크는 이제 href가 아니라 to라고 하게 돼요. to라고 하고 이제 주소를 하게 되면 이 주소로 각각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거 주소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들만 보여집니다. 다만 이 컴포넌트를 할당하는 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props로 전달해 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냥 child 컴포넌트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안에는 뭐 div 뭐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는 걸 하려면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하고요. 그냥 컴포넌트 하나 덜렁 주면 된다라고 할 때 이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이거예요. 포스트 리스트를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포스트 상세를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폴더에서 포스트 아이디를 추가로 넘겨주면 재사용하고 싶은 건데, 이 포스트 디테일이라는 그 컴포넌트에서 아마 주소 형태가 이렇게 되겠죠. 1, 2, 3 이런 식으로 남겨주게 되면은 포스트 디테일에서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식,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용하는 게 이 매치라는 겁니다. 매치라는 변수가 그 props로 넘어가게 돼요. 그냥 이 포스트 디테일에 이 라우트를 사용하게 되는 순간 이 컴포넌트의 props로 매치라는 게 넘어오게 됩니다. 자동으로요. 그리고 이 매치 안에는 이게 정확하게 똑같은 주소냐, 그리고 파라미터가 뭐냐, 이 포스트 아이디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거 똑같이 이렇게 넘어옵니다. 지금은 대문자 아이인데 여기가 아마 그냥 아이디로 바꾸면 될 거예요. 이게 줄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오타입니다. 이거 어쨌든 이런 아이디로 넘어오고, 패스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URL은 이렇다. 패스는 이 라우트의 패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URL은 실제 지금 요청된 URL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요거를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가져온다 라는 거죠. 말이 빨랐죠? 실제 구현해 보시면 감이 올 겁니다. 보시죠. 지금 저희는 이거를 클릭하면 실제 주소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내용에 상세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려면 React Router DOM이라는 거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yarn React Router DOM이라는 거를 이 안에대로 설치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에는 잘려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편집자가 따로 없거든요. 하지만 금방 설치가 될 겁니다. 다 됐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기본 설정을 할 때가 됐습니다. 항상 그놈의 기본 설정은 참 오래 하네요. 그쵸? 일단 index.js를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하시기 전에 저희 폴더부터 하나 만들어 보죠. main scene, post list scene 했으니까 이제 post detail scene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뒤에 뭐가 필요하실지 얼추 감이 오시죠? index.js가 필요할 거고요. 또 엄청나게 빠른 그거로 refc로 할 거고, post detail scene이라는 이름으로 지을 겁니다. 이 페이지는 스타일링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라우트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포스트 디테일스인 파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불러와야겠죠? 포스트 디테일스인 and 컴포넌트에 있는 포스트 디테일스인 을 불러와라.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index.js를 알아서 불러오겠죠? 그럼 이제 기본적인 라우트 설정을 해줄 때가 됐습니다. 저 라우터에 필요한 것들을 불러와야겠죠? 설치가 끝났으니까 저희가 PDF에 써놨던 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이게 자동 완성이 되는 게 편하니까 여기다가 react router DOM 먼저 쓰고 여기서 이제 치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브라우저 라우터, 에즈 라우터, 그리고 스위치랑 라우트만 가져올 거예요. 여기선 라우트까지만 써도 되거든요. 여기서 링크를 바꾸는 거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라우터를 선언해줘요.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모든 리액트 앱 전체 화면이 라우터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정 주소에 있는 애들만 스위치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먼저 eject pass 기본 주소, 컴포넌트는 메인 씬이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 주소로 왔을 때는 메인 씬이라고 보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eject가 무엇이냐? eject는 완전히 동일하게 이 주소일 때만 요거를 보여줘라 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렇게 슬래시로만 써두면 뒤에 오는 이 컴포넌트 포스트에서 포스트 리스트 씬이라고 지금 이렇게 쓸 건데 뒤에 쓸 건데 포스트에도 슬래시가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젝트를 빼버리면 둘 다 보이게 돼요. 해볼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위에는 아마 메인 씬 내용이 뜰 거고 밑에는 포스트 내용이 뜰 겁니다. 그쵸? 뭐 밑에 있는 포스트는 보이지도 않네요. 아마도 스위치 때문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무조건 포스트로 가더라도 저렇게 될 거예요. 네, 지금 스위치지만 무조건 여기가 뜨고 있죠?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eject를 처리하게 되면 얘를 건너뛰게 됩니다. 무조건 똑같을 때만 저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 주소에. 근데 저희는 사실 얘가 제일 밑으로 오면 되긴 해요. 이렇게. 근데 뭐 저는 사실 좀 직관적으로 쓰는 게 좋아서 순서대로 실행되는 게 좋지만 어쨌든 이렇게 미리 명시를 해줍니다. eject post. 포스트도 뒤에 이따가 id를 쓰는 게 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거예요. post id. 포스트 디테일스이겠죠? 얘는 eject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뒤에는 뭐 자기가 뭐라고 쓰든 상관없으니까요. 계속 바뀔 테니까. 포스트만 있을 땐 포스트 리스트를 보여주고 포스트 뒤에 포스트 아이디가 추가로 오게 되면은 이거를 보여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돼요. 메인 했을 땐 이렇게 되고 포스트라고 했을 땐 링크가 오고 여기서 1번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못 뜬 걸까요? 얘가 뜬 거예요. 콘솔 로그 1. 그쵸? 1번이 뜨게 해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지금 뭐가 뜬 거죠? 아무것도 안 뜬 겁니다. 이게 404예요. 라우터를 처리한다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주소에 매칭되지 않으면 404까지도 찍어줘야 돼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의도에는 없는 거였습니다만은 원래 수업 내용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두면
중간에 스크립트가 깨져서 좀 에러가 났네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미 없는 주소잖아요. 없는 주소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404 에러를 띄울 수도 있어요. 모든 주소를 거치고 나서 아무것도 매칭되지 않을 때는 없는 페이지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라우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똑같은 주소일 때는 이 컴포넌트를, 이 주소일 때는 요거를 다 건너뛰고 마지막에 포스트 디테일을 보여주는 식이에요. 그리고 이거마저도 다 없다면 404 랍바운드를 띄우는 거죠. 신기하죠? 스크립트로 다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소 바꾸는 게. 아주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뭔가 이렇게 로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건 포스트 리스트에서 실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포스트 리스트를 먼저 사실 수정을 해야 돼요. 그 리스트 아이템을 수정할 겁니다. 여기서 뭘 불러오느냐? 리액트 라우터 돔 중에 링크를 불러올 거예요. 아까 안 불러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바꾸면 좋을까요? 제가 너무 대놓고 여기 포인터 갖다 놨죠? 링크 p 태그 제목을 갖고 있는 p 태그를 링크로 바꿉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문법을 쓸 거예요. 여기서 to에다가 리액트 문법을 썼어요. 그럼 뭔가 얌전히 안 쓸 거란 얘기죠. 데이터를 채워 넣을 거예요. to에다가 스트링을 어쨌든 들어갈 건데 포스트에다가 아이디를 써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디가 뭘까요? 포스트에 있는 포스트 아이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아이디일 거예요. 이렇게 쓰고 새로 고침하면 지금 계속 뭔가 새로 고치면 안 되고 있는데 저 링크로 바꿔서 실행하면 이미 무슨 신문 기사처럼 바뀌었죠? 맞습니다. 이거 링크예요. 이제 여기서 클릭하면 주소가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새로 고침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여기 안 일어나고 있어요. 스크립트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든 주소는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링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메인 페이지만, 디테일 페이지만 완성하면 끝이겠네요. 그치요? 디테일 페이지에 필요한 거를 간단하게만 만들어 둘게요. 여기다가 포스트 디테일 SCSS라고 추가를 해서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이렇게 두고요.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이걸 조금 꾸미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저거를 수정하시면 돼요. 근데 저기에 넣을 거는 뭐 정말 얼마 없고요. 뭐 임포트는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서 SCSS variable 그리고 SCSS mixin 을 해주고 포스트 디테일 컨테이너는 뭐 include 컨테이너 컬럼 해줄 거고요. 위드는 1000픽셀 정도 해줄 겁니다. 마진 오토고요. 이거 왜 하냐? 그냥 가운데 정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너비 안에 이 정도까지만 해주자 라는 거 하려고 해서 지금 이제 이거를 수정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여기서도 데이터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먼트를 불러와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또 데이터를 막 잔뜩 써야 되거든요. 유저 이펙트, 유저 스테이트를 쓸 거예요. 됐지요? 그리고 저렇게 유즈 이펙트 유즈 스테이트를 갖고 왔다는 얘기는 제가 데이터를 무지막지하게 쓸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컴포넌트 라우트 컴포넌트로 쓸 때는 프롭스에다가 이런 게 온다고 말씀드렸었죠? 매치
그래서 매치 안에는 포스트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제가 만들어 놨었어요. 포스트 아이디.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문법 진짜 살벌하죠? 여기다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저게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포스트 아이디 라고 치면 놀랍게도 언디파인드군요. 그렇습니다. 매치 안에 파람즈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제가 까먹었네요. 이렇게 하면 저기에 1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1이라고 쓰여 있는 게 어디서 가져온 거냐? 요거예요, 요거. 2, 3, 4 계속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 주소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 포스트 아이디가 실제로 뭐다 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가져오기 전에 HTML을 먼저 한번 꾸며보죠. HTML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고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지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그러면 리턴을 할 거예요. 리턴을 할 건데 div고 포스트 디테일 컨테이너란 이름으로 썼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런 거를 가져올 거고 여기에는 p 태그가 하나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제목이 들어가요. 그리고 div를 하나 둘 겁니다. 이것도 사실 스타일을 하려고 하다가 만 거라서 일단 클래스 이름도 안 주겠습니다. 여기도 p 태그 작성자 이름, 여기도 p 태그 하나 작성일 2020 101 1010 1020 11332 이렇게 합시다. 기본적으로 저 제목이 저렇게 보인다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div를 하나 더 만들 순 없고 이 밑에다가 div를 만들어서 p 태그로 내용 이렇게 될 겁니다. 제목, 작성자 이름, 날짜, 내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컨텐트 포스트 자체를 불러와야 되겠죠. 저희가 아는 건 포스트 아이디 뿐이에요.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패치 포스트라고 할게요. 패치 포스트라고 할 거고 함수를 만들 거예요. 여기서 async 하고요. 포스트 아이디는 이미 있으니까 웹에서 가져다 쓰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response 놀랍게도 제가 이거를 추가를 안 했네요. a시오스를 추가해줘야 제가 지금 쓰려고 하는 그 a시오스를 쓸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https koreanjson.com 포스트 포스트 아이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이거 사실 여기서도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 이 주소로 요청을 하시면 그 koreanjson.com 포스트 1 이렇게 와요. 그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갑자기 튀어나온 문법이 아니에요. 그 주소가 아니에요. 여기 뭐 메소드도 get이라는 거 명시해 줘야겠죠. 그래서 콘솔로 예의상 리스폰스 데이터를 한번 찍어 봅니다. 근데 이걸 한번 실행해 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실행해 줘야 되니까 처음에 딱 실행됐을 때, 처음에 딱 페이지가 돌아왔을 때 데이터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패치 포스트를 실행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벌써 지금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는 거 보여지시죠? 여기서 쓰고 있는 포스트 아이디는 바깥에서 미리 선언한 포스트 아이디예요. 이미 전역 변수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안전하게 쓰려면 이렇게 내부 변수를 만들어서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포스트 아이디를 넘겨주는 식으로요. 포스트 아이디가 바뀌는 걸 감지하고 이렇게 해야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왜냐?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어차피 이거 한 번밖에 없고요. props가 바뀐다는 의미인데 props가 바뀌는 저
프롭스 중에서도 이 포스트 아이디가 주어지는 건 이 주소가 바뀔 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때 무조건 한번 딱 실행하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set 함수, getter 함수 뭐 이런 걸 하면서 그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보셨다면 그 내용을 그 동영상을 보셨다면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전역 변수 같은 거를 함수 내에서 참조하도록 하지 않고 그 외부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하려면 파라미터를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꼭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요인이 직접 여기에 관여하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되도록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포스트 내용을 담을 때가 필요하죠. 포스트 set 포스트는 set use state 처음엔 널이라고 하죠. 비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set post response data 라고 해주면 데이터가 찼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쓸 거예요. post는 title. 엥? 이거 뭐지? 이거 뭐죠? 이거 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에러가 납니다. 붙이면 돼요. 이게 뭘까요? 처음에 저희 데이터가 널인 거 기억하시나요? 널로 하지 않으면 이거를 뭔가 일단 뼈다귀를 저희가 다 일일이 쳐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밑에서 처음에 이 포스트의 기본값을 참조해서 여기서 처음에 무조건 데이터가 있든 없든 무조건 그려지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엔 널이란 말이죠. 널의 타이틀 같은 게 어디 있겠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의 타이틀이라는 건 오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이 객체 뒤에 물음표를 붙이면 아마 이거 그냥 ES6 문법일 거예요. 이 뒤에 객체에다 물음표를 붙이면 이 포스트가 널이 아닐 때만 타이틀을 불러오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포스트가 널이면 이쪽으로 넘어가지도 않으면서 이 내용의 스트링이 비어있게 돼요. 실제로 이걸 불러오지 않으면 그냥 비어있습니다. p 태그 자체는 있어요. 하지만 내용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렇게 널 체크를 굳이 하는 게 되게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아까 했던 그거겠죠? 여기 모먼트에 다만 또 이것도 여기도 쓰겠죠? 이거를 쓰려고 하겠죠? created at 그래서 포맷에 yyymdd 그리고 hhmmss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뜨겠죠? 신기하지요? 내용은 동일하게 포스트는 컨텐트란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용도 주르륵 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뭐 이거는 이분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 데이터 내용을 한번 싹 훑어보시죠. 작성자 이름이 있나요? 없지 않나요? 작성자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저 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 유저 아이디라는 거 좀 냄새가 난다 이거죠. 뭐 어떻게 요청해야 되냐? 포스트 1번의 유저 아이디는 포스트 4번의 유저 아이디는 1번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시 유저 1번을 불러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유저를 불러와야 된대요. 불러오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패치 유저 async 유저 아이디 response await axios 또 할 거고요. 메소드 똑같이 get이고요. url https koreanjson.com users 하고 underbar user id 여기까지 다 똑같죠?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는 사용자 정보도 어딘가 담을 때가 필요하다는 얘기하겠죠. 그래서 똑같이 use state를 해줍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리스폰스의 데이터를 유저에다가 담겠지요.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저는 막힐 요지가 있는 거 위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패치 포스트 다음에 바로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바로 어웨이트 해서? 네, 사실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는 동기적으로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제가 이거를 지난주인가 얘기했을 때 정말 잠깐 얘기한 거 중에 set 함수가 동기적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이거가 비동기로 실행되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도 비동기란 이야기야? 이것도 어웨이트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어웨이트로 동작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프로미스 객체가 아니에요. 그 실행 결과가. 근데도 불구하고 코드가 실행이 좀 비동기적으로 실행돼요. 무슨 뜻이냐? 이거를 실행하면 저 포스트의 값이 바뀌고 나서 뭔가 재반영이 돼야 돼서 조금 나중에 이게 끝나게 돼요. 딱 끝나고 나서 이 다음 줄로 넘어갈 때 이미 이 포스트의 값이 바뀌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말인즉슨 백날 이거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어웨이트 만든다고 해도 포스트가 셋되기 전에 요청이 돌아와 버려서 그 지금 포스트를 먼저 실행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포스트의 유저 아이디를 가져와야 되니까. 근데 포스트의 값이 여기 포스트 가기 전에 이게 먼저 실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유저 아이디가 없으면서 오류가 나겠죠. 여기서 바로 유저를 쓰려고 하면 여기다 유저 아이디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포스트 유저 아이디 하면 포스트가 없는 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내가 다음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참조해야 되는 데이터가 스테이트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초심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use state를 사용하시면 돼요. 포스트가 바뀌면 이거를 감시하는 함수가 실행되도록 하는 이 use state를 한 번 더 사용해서 포스트가 changed 됐다는 거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코드를 찍어보면 바뀌었대요. 2번이나 바뀌었어요. 왜 2번일까요? 한 번은 널로 바뀌는 것 그 자체 첫 번째 이벤트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데이터를 불러왔기 때문에 그게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체인지가 2번 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가 존재하는 거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객체 자체를 집어넣으면 이게 존재하는 거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이거랑 똑같아요. null and post undefined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콘솔 로그 포스트를 찍어보면 한 번만 떠요. 왜냐면 2분기는 한 번만 타거든요. 포스트가 있을 때, 널이 아닐 때 이때만 한 번만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 말은 뭘까요? 무조건 이 if문 안에서는 포스트가 데이터가 들어왔고 데이터가 널이 아니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던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만 유저를 가져옵니다. 포스트의 유저 아이디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여기다가 이거를 슬래시를 안 했네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오류도 안 나고 뭔가 데이터를 갖고 왔겠죠. 유저의 이름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비동기를 요청할 때는 놀랍게도 유저 앞에가 대문자네요. 네, 이렇게 데이터를 비동기로 요청할 때에는 네트워크 탭에 가시면 XHR을 눌러서 내가 지금 어떤 요청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어떤 주소로 어떻게 요청했는지 제가 포스트로 4번을 요청을 해서 데이터 온 걸 여기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제대로 가서 아마 유저 아이디 1번으로 해서 여기다 요청을 했겠죠. 처음에는 이거 포스트 아이디 4번이라는 걸 해서 요청을 해서 이게 결과값이 온 거고 이게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셋돼서 포스트가 바뀌고 나고 포스트가 더 이상 널이 아닐 때 그때 포스트가 갖고 있는 유저 아이디 1번을 참고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불러왔습니다.
이런 이름이네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유저네임을 쓰기로 합니다. 실제 이름 말고 아이디를 쓰죠. 그래서 이제서야 비로소 유저네임을 사용하면서 사용자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죠. 그 자체에 작성자 정보가 없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저게 번호라는 게 확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거는 사실 백엔드 지식을 이래서 아셔야 돼요. 뭐 프론트 개발을 해야 돼서 백엔드 개발을 할 필요가 없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백엔드 개발하시는 분들 분명 프론트엔드 하실 수 있고요. 프론트 개발하시는 분들도 백엔드 알아야 돼요. 왜냐면 저게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그 외래키와 기본키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저 번호에 저게 왜 매칭이 되는 건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그거를 아신다는 전제하에 작업을 한 거고, 그래서 저렇게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정확하게 실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구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나면 이제 포스트에 가서 글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잘 나오게 됩니다. 데이터가 하나씩 하나씩이요. 놀랍죠? 마치 어디 서버가 하나 있어서 그거가 실행되는 것처럼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그렇다면 이거 웹 개발 서버, 개발 서버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거 그냥 HTML로 띄워도 똑같이 잘 돼요. 주소 바꾸는 것까지도요. 놀랍게도 이게 다 지금 저 리액트 라우터가 자바스크립트로 주소를 제어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죠? 이런 것까지가 있어야 리액트를 사용해서 여러 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서 뭐 주소마다 다른 페이지를 보여주고 그 주소 페이지에서 각각 다른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런 것까지를 할 수가 있겠지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리액트 수업의 끝입니다. 정말 그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내에 풀어내느라 조금 시간도 오래 걸렸고 제 개인적인 그 불찰로 스케줄까지 꼬이는 바람에 많이 돌아오게 됐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여기까지를 그 제가 정말 빠르게 진행하고 정말 빠르게 이야기해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나시면 그 여러분들의 적어도 간단한 홈페이지 그리고 간단한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정도는 쉽게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까지 했을 때 여기까지만 하셔도 꽤 도움이 될 거고요. 지금 이거를 하다가 제가 중간에 정리가 되는 대로 리덕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추가를 할 거예요. 제가 아마 올리는 내용을 보시면 아마 3주차 내용 중에 상태에 대한 스테이트에 대한 거를 아마 다루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 다루는 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상태를 그 외부에서 가져다 쓸 수 있게 그냥 상태 관리를 도와주는 툴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시간이 되면 그 이달 안에 추가로 업데이트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사용하시기에는 딱 라우터까지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추가로 하게 되면 몇 가지를 더 준비해서 가져와 보려고 해요. 아마도 타입스크립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뭔가 리액트를 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제가 기재해둘 이메일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